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가요? 아, 여러분이 너무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지금 뭘 더 찍어야 되는데, 많이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잉? 여러분이 많이 봐야지 선생님이 일주일에 영상 3개를 올립니다. 훌륭하죠? 잉? 자, 오늘은 이제 4강 고대 정치에서 그 파트는 신라와 가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고구려와 백제였죠. 오늘은 그 이어서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도 이제 건국을 봐야 되겠죠. 신라는 누가 건국했죠? 맞습니다. 우리 그 노래 보면은 아래서 나온 혁거세라고 있죠. 거기서 보면은 그 혁거세가 바로 신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혁거세가 원래는 진안의 사로국에서 출발하는데 이 위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신라의 왕들이 어떻게 이 왕을 기승했냐면은 박, 석, 김씨 이 세 개의 성이 교대로 해서 이사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이 세 명이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신라의 왕후가 이 시기에는 이사금이었던 거예요. 이 신라의 왕후는 크게 4번 바뀌어요. 첫 번째는 박혁헌 시기에 거서관, 그 다음에는 남해 시기에 차차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리 시기에 이사금, 그 다음 뇌물 시기에 마립간, 그리고 지증왕 시기에 왕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뜻을 보면은 거서관은 귀인, 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차차웅은 이거는 정치 측면이 아니라 약간 제사의 측면이 강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제사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하고 공격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왕호를 차차운이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사금, 이 당시에 이빨이 많을수록 연장자기도 하고 지혜가 많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가 많다고 해서 이사금이라고 했고 더 이제 왕권이 발달해가지고 뇌물 시기에 마립반 이 마립이란 게 뭐냐면은 마루예요. 마루 종 맨 위에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대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중국식 왕호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라가 왕권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왕의 호칭도 점점점 발달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신라의 왕은 뇌물 마립간입니다. 이 마립간은 정치적으로 어떤 걸 했냐면은 첫 번째로 아까 봤듯이 박석 김씨가 세 성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왕의 왕의 계승이 세 줄기가 아니라 한 줄기로 하면서 왕권이 더더욱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왕의 명칭도 기존의 이사금에서 더 강화된 마립간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왕위 세습이나 왕호 변경도 하지만 이 당시에 지금 지구에서 가장 대수없는 나라 어디죠? 맞아요. 우리 차우가 잘 아는데 가장 대수없는 일본 당시에 왜가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이 경주가 지금 동해, 남해 그 맨 아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왜가 쳐들어오기 좋은 그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못 막으니까 이 당시에 강했던 나라 원래는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당시에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이 도와줘가지고 이 왜를 격퇴시킵니다. 지도 봐볼까요? 보니까 이 당시에 아래에서 검은 화살표에서 왜가 침공했는데 당시 고구려가 동해를 타고 와서 광개토 대왕이 이 왜를 무찌르고 나서 당시 옆에 있던 금관 가야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가야까지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당시에 백제는 더 고구려 쪽으로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신라한테 도움을 주니까 뭐든지 give and take죠. 고구려가 주었잖아요. 그러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 간섭이나 신라 땅에 고구려의 군대를 두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뭐라고 했다? 바로 호우명 그릇이다 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말하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왕의 권력이 강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재수없는 외 일본의 침입으로 약화되기도 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어간 3명의 트리오예요.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 세 인물이 신라의 기틀과 이런 전성기를 맞이하게 만드는 왕입니다. 지중왕에서 법흥왕, 그래서 전성기인 진흥왕까지 보는 가장 신라의 중요한 세 왕입니다. 첫 번째, 이 지승왕인데요. 지승왕은 정치적으로 신라의 큰 틀을 만들어요. 먼저 첫 번째로 국가의 명칭인 국호를 변경해요. 이제 드디어 이 왕 때에 들어서 신라라는 이름을 국가의 명칭으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의 명칭인 왕호로 바꿉니다. 이 왕호를 어떻게 바꾸냐? 원래 기존에 대수장, 대군장의 뜻이 가졌던 마리간에서 이제 중국식 왕호인 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왕권이 점점 발달하면서 생기게 되는 특징인 거죠. 다음 세 번째, 정치는 아니지만 우정. 당시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하는 걸 장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 우혁이가 말한 대로 사람의 힘보다 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소가 한번 끌고 가는 게 사람이 끈 거보다 더 밭을 가는데 좋으니까 당시에 소를 이용한 농경을 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농업의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쭉쭉쭉 발전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순장을 금지합니다. 이 순장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종훈이가 말한 대로 이 순장이라는 거는 왕이 죽을 때 당시 주변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인데요. 이걸 금지했다. 왜? 당시에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장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제 이 순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순장을 금지하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사부를 통해서 당시 울릉도, 독도를 말했던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지금 우리 일본, 그 재수없는 일본 놈들이 독도가 지기 땅이라고 할까봐 이 왕이 이 당시에 먼저 우산국을 정복한 거죠. 이 미래를 보는 지혜, 눈, 굉장히 강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이 아직도 독도가 지킬 거라고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지증왕이 이걸 정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왕은 법흥왕입니다. 와, 이거 보니까 지금 엄청 많죠? 첫 번째, 율령. 율령이 뭐라 했죠? 법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릴 법을 반포함으로써 그 한 국가를 다스리고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두 번째, 연호. 이 연호는 누구만 쓴다?
맞아요. 황제만 쓰는 건데 이제 버풍왕이 자기가 황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건원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병부를 설치합니다. 이 병부는 어떤 기관이냐면은 군사, 병사에 대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왜 설치했을까요? 당시 신라는 6개의 부가 있는데 이 부에 대한 군사력을 국가, 즉 왕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병부의 설치를 통해서 법궁왕의 왕권이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복. 이 공복이 뭐냐? 당시 신하들의 옷이라는 거죠. 뭐 몇 급부터 몇 급까지는 빨간색, 뭐 그 아래는 녹색, 그 아래는 파란색, 그 아래는 뭐 보라색 이렇게 함으로써 이 계급별로 옷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 사이에 규율 그리고 규칙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권력을 점차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라의 관등제였던 17관등제도 이 당시에 만들고요. 여섯 번째로 귀족의 대표였던 상대 등을 설치합니다. 왜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왕이 이런 너희 그 왕 아래에 있는 귀족들을 상대 안 한다는 거죠. 너희 왕은 굉장히 신성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너희랑 안 할 거야. 그냥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도 강화되고 귀족이 왕권도 견제하게 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불교를 공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이차돈이 법흥왕에 가서 이런 말 합니다. 나의 목을 자르면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내 목에서 흰 피가 쭉 뻗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불교를 인정할 거야 라고 하니까 법흥왕이 차마 목을 못 베고 있다가 목을 베니까 실제로 이렇게 꽃비가 내리고 자기 목에서 흰 피가 쭉 나온 거죠. 이걸 근데 왜 신라는 이렇게 늦었을까요? 당시에 골품제도 쭉 있었고 또 원래 했던 귀족들이 불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자기네가 믿는 전통 신앙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차돈의 순교, 희생을 통해서 신라에도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할을 갖습니다. 그 다음 법궁왕이 영토도 넓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던 금관가야, 아까 고구려가 한번 쳤던 국가죠. 이 금관가야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 전에 당시 금관가야와 함께 큰 가야였던 대가야와 미리 결혼을 통한 동맹을 해가지고 호섭한 이후에 금관가야를 정복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신라의 옆에 있는 국가가 금관가야죠. 그래서 위에 있던 대가야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래에 있던 금관가야를 공격하고 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라의 전성기 최고 잘 나가던 시기였던 진흥왕을 볼 겁니다. 이 진흥왕은 첫 번째로 이 화랑도라는 곳을 국가적 조직으로 만듭니다. 이 화랑도가 어떠한 기능을 했냐면은 첫 번째로 이 화랑도는 국가에서 인재를 찾아가지고 유교적인 인재를 찾아가지고 국가의 신하로 등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 목적이 뭐야? 라고 보면은 목적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을 교육시켜가지고 유교를 알고 있는 관료로 양성하는 거죠. 이 유교는 왕에게 충성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준 겁니다. 두 번째, 이 화랑도는 화랑 그리고 랑도 합친 말인데요. 이 화랑은 주로 귀족의 아들들이 했던 거고 랑도는 하급 귀족이나 평민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랑 아래에 수많은 랑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귀족과 그 아래에 있는 평민들의
계층 갈등을 완화하려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길었나요? 두 번째, 이제 이 왕은 거칠부라는 신화를 통해서 신라의 역사를 쓰게 하는데 바로 국사를 편찬하고, 세 번째로 엄청 큰 절인 황룡사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1, 2, 3, 4, 5, 6, 7, 8, 9 황룡사는 9층 옥탑에 있는데 이걸 고려시대에 몽골이 불태워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 전 시간에 배웠는데 백제 성왕이랑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한강 차지했는데 이 당시에 이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해가지고 한강의 상류와 하류를 다 차지해요. 근데 당시에 관산성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성왕을 죽이고 한강을 다 먹어버립니다. 정통네요. 하지만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강을 차지해가지고 이 당강성이라는 지역을 먹어서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 대가야를 정복해가지고 낙동강 일대를 장악합니다. 이 대가야가 어디냐? 아까 봤던 북쪽에 있던 대가야가 있죠. 그래서 이 대가야도 먹음으로써 여기 지금 낙동강이 보이죠? 이 강에 있는 모든 땅들을 신라가 먹게 되는 것을 하는 왕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이 진흥왕은 자기가 땅을 넓힐 때마다 그 땅 맨 끝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그걸 바로 신라 적성비와 순수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세울 때마다 누굴 데려왔냐면은 바로 누굴 데려왔을까요? 전 아니고, 우혁이 아니고, 창우 아니고, 종훈이 아니고, 바로 승려를 데려가. 승려, 불교 승려. 그래서 이 승려를 데려가가지고 이 왕의 신성한 권위를 뽐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진흥왕이 넓힌 땅이 나오는데, 먼저 아까 백제와 함께 얻었던 한강, 그리고 북쪽에 함경도에 있는 곳까지 다 먹음으로써 이 진흥왕이 신라의 전성기임을 잘 보여주는 지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신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진흥왕 때보다 더 잘 나갔던 삼국 통일 시기를 볼 겁니다. 이 과정에는 그 전에 먼저 백제 의자왕이 계속 신라를 공격했어요. 신라의 가장 중요한 성이었던 대야성과 당황성을 공격하면서 신라를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 백제를 막기 위해서 먼저 고구려한테 갑니다. 근데 그때 갔던 인물이 나중에 왕이 되는 김춘추가 가요. 근데 도움을 들어가니까 실패했어요. 고구려가 말도 안 되는 제안했기 때문이에요. 뭘 제안했느냐? 바로 여기 보이죠? 중령. 지금 이 지역. 중령, 이 지역. 이 지역 위쪽으로 다 땅을 주라고 했어요. 왜냐? 이건 원래 고구려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뺏어간 땅을 다 주라 하니까 당연히 신라는 어떻게 뺏은 땅인데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간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에 있는 당나라에 가서 이제 당나라도 고구려가 눈에 가시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당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당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고 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동맹의 조건이 뭐였냐? 첫 번째로 이 신라에게 방에 관복을 주고, 두 번째 김춘추의 아들을 방에 수기시키고, 세 번째로 당나라의 요도를 신라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 대동강 아래, 당시의 이름이었던 폐강 아래를 신라가 얻는 걸로 동맹 조건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평양이죠, 평양. 이 강이 대동강인데 이 강 아래를 이제 신라가 먹게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당나라랑 신라가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하는데, 이 당나라가 처음에 약속과는 달리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먹느냐? 첫 번째로 이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문무왕과 멸망한 백제의 귀족이었던 부여융 그리고 당나라의 한 장수였던 유인원이 모여가지고 이 세 명에서 뭐 형제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고구려는 안동 도호부, 백제는 웅진 도독부,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만들어가지고 당나라의 영토를 만들려고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도 문무왕께 이제 빡쳐가지고 이 당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당시 대표적 전투가 현재의 경기도 연천 지역인 매소성 그리고 현재의 충남 서천 지역인 기벌포에서 싸워서 이김으로써 이때 당나라를 몰아내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이런 통일에는 이 삼국이 하나가 되었던 의미가 있지만 영토가 상실되고 또 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가야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야는 당시에 철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예요. 근데 6개의 가야 세력이 함께 가야를 만든 거죠. 1분당, 2분, 3분, 3분당의 한 반인 것처럼 당시에 6개의 가야가 하나의 연맹을 구성해가지고 가야가 나타납니다. 이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발전을 못하고 당시 고대 국가로 발전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이 6개의 가야가 힘이 비슷해가지고 어떤 가야가 가야를 다 못 먹었어요. 두 번째로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계속 막 좁아되니까 정치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발달된 단계인 고대 국가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첫 번째 전기 앞부분에는 금관가야가 짱입니다. 이 금관가야는 그 변한 지역의 우수한 철기와 또 이 굉장히 긴 강인 낙동강의 교통을 통해서 이 육가야를 주도합니다. 어떻게 주도하느냐? 당시 북쪽에 있던 낙랑군과 남쪽에 있던 외 사이에 철을 수출함으로써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다가 당시 터들어온 외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내려옴으로써 자기가 힘을 잃고 대가야로 부족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대가야가 권력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금관가야는 아까 봤듯이 버풍왕 때문에 멸망하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와 가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